더손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정학 교수입니다. 어느덧 여러분들이 여러 같은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작게나마 1000명을 넘어섰고 1200도 넘어섰습니다. 구독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약간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새로운 세상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 하면 딱딱한 거, 어려운 거, 지들끼리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법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미를 추구하는 아트, 그 중에서도 미술가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예술의 눈으로 예술의 눈으로 법조인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물론 법의 각도에서 예술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위가 공연 음란에 해당된다든가 어떤 작품이 뭐 저작권을 침해했다든가 공연 음란에 해당돼서 책을 출판할 수 없었던가 뭐 이런 것도 문제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어느 유명 대중 가수의 그림이 대작이 있었다 없었다 뭐 이렇게 해서 과연 사기죄는 아니냐 이런 센세이션한 사건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의 각도에서 예술을 접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술의 각도에서 법을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독일의 위대한 법 철학자 구스타프 나드브루가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라 할 수 있죠. 판화도 유명하고 사법풍자로 유명한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하나인 도미에를 만나보는 겁니다. 도미의 사법풍자를 만나보는 것입니다. 과연 미술과 예술가는 법조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그 세계로 가보시겠습니까? 여기 책 원본이 있습니다. 법과 예술이라는 큰 제목 밑에 도미에의 라드브루, 도미에의 사법풍자화라는 제목으로 구스타프 라드브루저 최종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님을 역임하셨죠. 독일서 학위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이 책은 실은 81년에 여기 보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81년에 이렇게 최초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실은 80년대 초반,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요. 초반에 제가 구입해서 나름대로 읽어보고 마음가짐을 다잡았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술가들의 눈에 비친 법률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취한 모습일까요? 한번 궁금해지네요. 가봅시다. 이 사법풍자와의 대가라는 오늘의 도미에 오늘 소개해드릴 화가입니다. 이 도미에 대해서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 샤를로 보를레르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르네 도미에의 초생에 바치는 시에서 도미에를 그는 무엇보다 섬세하였던 예술가, 그의 존재는 웃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한 현인으로서 그는 또한 무엇이었다? 애언자였다. 대단합니다. 화가에게 애언자라는 위대한 칭호를 붙입니다. 그것도 위대한 시인께서. 그런 찬사를 받았던 오늘의 도미에라는 화가입니다. 지금 그분의 사진이 보입니다. 생긴 것도 잘생기신 것 같아요. 도미에 화가는 1808년에서 태어나셨고 1879년에 사망을 하신 분입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의 마르세유에서 출생하셨는데요. 너무나 또 어려운 빈곤 가정에서 자라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망에 이르게 될 때까지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한
전사로서의 삶을 영위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가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미에는 꾸르베와 함께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실은 꾸르베 하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외우기도 했잖아요.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화가다. 이런 말은 들었죠. 그래서 사실주의가 무엇입니까? 리얼리즘으로 영어로 번역될 수도 있죠. 인간을 또는 풍경을 아름답게만 그리려고 하는 풍류에서 벗어나서 사실 그대로 리얼하게 그림으로 표현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사실주의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꾸르베는 천사를 그려달라는 부탁에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절 이유가 재밌어요.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그릴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기도 하고 웃은 소리기도 하지만 실은 사실주의를 이 말처럼 잘 대변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약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왼편 쪽으로 3명의 남자가 있죠. 한 분은 지팡이를 짚고 화구, 도구가 들어있는 가방, 배낭을 메고 있고, 두 분은 신사 같은 복장을 하고 있죠. 이 그림이 바로 안녕하세요, 꾸르베시라는 유명한 꾸르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꾸르베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시기는 산업혁명에 따른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예요. 점점 그런 현상들이 발전해가는 산업화된 도시 이면에서 숨겨진 가난한 서민들, 고단한 일상을 소재로 그렸죠. 사실주의로 말입니다. 특히 도미에는 정치인이라든가 판사와 같은 부르주아 계층의 위선에 대해서 신랄한 풍자로서 시대적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봉기, 가르강 튀아가 있으면 특히 캐나다 로얄 미술관이죠. 로얄 뮤지엄 국립미술관에 소장된 3등 열차는 가난자들의 모습을 그린 그대로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그림은 봤었어요. 아주 허름한 열차, 3등 열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아주 나이 어린애, 유아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당시에 서민들의 삶을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도미에는 유아와 함께 사천의 점에 서간화를 남긴 판화가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최근에 인기 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카툰 그리고 캐리커처럼 화가를 하고 일컬을 수 있죠. 특징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과장함으로 인해서 인상에 깊게 남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겠죠.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하수구의 벼룩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불란서를 잘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에튜드로 읽어야 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뜻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률사무소 그 중에서도 공증사무소 또는 집달관 사무소 옛날에 집달이라고 했고 지금 집행관이라고 부릅니다. 집행관 사무소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따도구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부름 끓이는 사화는 적게 먹고 많이 달린다. 라고요. 최초의 직업이 도미의 실은 집행관 사무실의 사원이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사무실이 되겠죠. 결국 도미에는 법조 세계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가 그린 이 자화상 같은 그림, 바로 하수구의 벼룩에서 집행관 사무실이라고 쓰여있는 문손잡이를 열고 있는 그림에서 어쩌면 자신을 매우 마른 전신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의 눈으로 법과 법조인을 그린 그림들로서 법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적게 먹고 많이 달린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수가 적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데 일은 많이 해야 되는 고달픈 하급 노동자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문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자도 재미있죠? 네. 어떤 마음으로 저 부분을 두드릴까요? 취직을 부탁으로 온 걸까요? 어떨까요? 도매는 법전의 여백에 딱딱한 법률, 형식적인 법률, 그 여백에 여러 가지의 아이러니컬한 의문보호와 감탄보호를 그린 풍자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30년 저 유명한 프랑스의 7월 혁명의 결과 그 견고했던 브로봉 왕가가 붕괴되죠. 그리고서 오를레앙 루이 필립 공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왕으로 친송받던 루이 왕마저 어느새 베이왕으로 타락하면서 도매는 위대한 풍자 예술로서 프랑스 역사의 대변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 루이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6개월의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에서 많이 교화를 받고 뉘우치고 그래서 이제는 순수 예술로 돌아갔을까요?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신랄하게 정치와 사법, 세태를 캐리커처 형식으로 풍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움이 배어있게 된 거죠.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대철학자. 그 칸트는 풍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의 과장, 즉 규범적 이념이나 평균적 형상의 개별적 일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풍자화가 도미에가 선택한 소재는 사법과 법조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정치가 또 있었지만요. 그런 동시대의 여타 다른 풍자 화가들처럼 극도로 개벌해진 법조인을 묘사함으로써 법조인들이 일반화된 모습을 끄집어내었죠. 여기에 그의 위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평생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그의 말년은 더욱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말년에는 실업을 잃어서 사망 몇 년 전부터는 음악의 베토벤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한 맹인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예술가이며 위대한 시민, 선량한 인간 도미, 여기 잠들어 있노라. 위대한 시민, 선량한 인간. 훌륭한 법률가라도 그 직업생활의 어느 한순간에 있어서도 자기 직업이 필연적으로 깊은 문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이미 훌륭한 법률가가 아니다 라고 나도 부르는 말합니다. 법률가들은 어쩌면 선민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눈에서 볼 때는 이 자체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뒤돌아볼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진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브로주아의 대두기에 풍자를 통한 비판은 시대적 필연성을 가진 도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풍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의 잣대로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모욕했다고 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시기에 법조인은 유산계급의 가진 자의 부지런한 가정부로서 취급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 기술자인 것이죠. 그러나 도미에는 위대함이 여기에 표현됩니다. 사법풍자를 그리면서도 결코 재판이나 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경멸의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칭호만으로는 위대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위대한 예술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증오하고 분노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증오와 분노만으로 과연 이 사회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깊은 애정 속에 드러나는 풍조와 비판만이 어쩌면 더 강한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는 진전하게 되어 있으니까. 2부에서는 진짜 도미애가 그린 사법풍자를 같이 보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청은 당연히 큰 힘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2부에서 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